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류재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최재형의 깜짝 선언입니다. 대선을 8개월에 앞두고 장외 야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사실상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감사원장님께서 지금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절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臆측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계신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직무를 마치자마자 바로 선거에 출마하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에 있으면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 사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익 추구하는 일을 안 하실 거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저 개인을 위해서 저희 주의를 이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 원장님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네, 이도훈 의원님. 대선을 출마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대선을 출마하지 않겠다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권 도전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까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주 전에 그 최재형 원장을 이제 만난 그 친구가 최 원장한테 그러니까 막역한 사이니까 야, 재형아는 어떻게 할 거니? 한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 원장이 야, 인마 뭘 어떻게 해? 이렇게 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그 반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만난 친구분은 최재형 원장이 상당히 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어제 답변을 보면은 거의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출마하는 쪽으로 마음을 가다듬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저런 발언을 몇 번씩 반복해서 할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면 최재형 원장이 굳이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임기가 한참 남아있는데 출마를 하려고 했냐. 주변에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면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감사원장을 하게 되면은 국정의 상당히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재형 원장이 국정이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 정권은 정말 계속 이어지거나 정권이 재창출되면 안 되겠다만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그 개인적인 집안의 그 배경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최재형 원장의 부친은 6.25 당시에 우리 해전의 영웅 가운데 한 분이고, 예. 집안에서 이제 설날이나 추석 때 행사가 모이면은 정말 한 40분 정도나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꼭 그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국강병이라는 그 국가적 목표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 원장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종교와도 약간 관련된 신념,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운 것 같은데 내가 뭐가 되든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이거는 바로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중대한 이유인 것 같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보면은 이 정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한다든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안방을 차지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압박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거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거에 대한 또 반발심도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야권에서 끊임없이 최재형 원장을 정치의 길로 끌어내려고 설득한 게 어느 정도는 좀 주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 원장을 아는 많은 분들은 이분이 개인적으로나 공직자로서 판사로서 훌륭했기 때문에 정치를 해도 전혀 자격이 모자라지 않고 잘할 걸로 본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그래도 최재형 원장은 나중에 대법원장이 돼서 김명수 체제에서 흔들린 우리 사법부를 바로잡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뭐 이런 선택을 한다면은 그 선택대로 가야 되겠죠. 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원장이 대선 출마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은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최 원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호수 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는 것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요청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인사권을 존중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공석된 감사위원 제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성 적합하신 분을 제청할 수 있도록 여전히 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어떤 감사원장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네, 변호사님 실제로 당시에 최 원장이 청와대 요청을 2차례나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는 청와대 이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이 최 원장을 정치권으로 불러냈다. 이런 분석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 계기들 중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정적인 계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 원장이 이제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전반을 훑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느끼는 게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 이제 경제성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이미 감사원 조사도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저도 그 감사원 조사 보고서를 봤지만 그 월성원전 1호기 사건의 핵심은 이겁니다. 탈원전이라는 어떤 국가 정책 하에서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경제성 조작을 이라는 수단이라는 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이든 다 동원이 된다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또 시스템, 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 즉 법치죠. 법치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선출된 개인의 자의, 그러니까 인치죠. 인치에 의한 어떤 국가 운영.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최재형 원장이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본인 나름대로 굉장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고요.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도 사실 일맥상통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이더라도 출국 금지한 건 정당하다는 논리가 성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에 최재형 원장이 이제 좀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민주화 법치라는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재형 원장의 대선 도전을 두고 역시 가장 큰 논란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를 비롯해서 감사원의 각종 감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이를 두고 어제 최 원장은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대선에 출마를 하신다. 감사원에서 원장님 취임하신 후에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전부 저는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를 시행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그런 생각은 수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후보에 따라 후보에 날려버리니까 그 염려를 그런 염려를 포함해서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 생각이 분명히 정리된 후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최지봉 교수님, 지금 방금 같이 들으셨는데 최재형 원장은 지금까지 어떤 감사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사실 앞으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재형 원장이 무슨 의도를 갖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정부의 사정기관이나 검찰이나 이런 감찰기관에서 일했던 분들이 바로 정치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최재형 원장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계속됐었어요. 심지어는 언론인들의 정치 참여 문제도 사실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까지 예를 들어 9시 뉴스나 이런 주요 뉴스에 앵커하다가 갑자기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다거나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분이 했던 모든 일이 정치적으로 보여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최재형 원장 건의 문제보다 저는 최재형 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이제 감찰기관에 있는 분들은 가능한 한 정치에 들어가시려면 앞으로 지금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 최재형 원장이 한다 해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논의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이제 감찰기관, 사정기관에 있던 분들이 바로 정치로 뛰어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컨대 뭐 자기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어느 정치 권력에 유리한 그 여든 야든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건 최재형 원장에 대한 얘기가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도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네. 네, 앞서 언급하신 대로 최 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여권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전광훈, 윤석열,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 행세를 한다며 지난 1월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난 2월 최 원장은 월성 원전 감사를 문제 삼는 여당 의원을 향해 이렇게 반격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 정책의 방향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에는 공무원이 위축되는 것이죠.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는 감사원장님이 전해드립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안 된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정책 수행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공약하신 사항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주장은 아니시죠? 네, 위원님 앞서 이야기 나오긴 했지만 최 원장이 대권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부터는 여권에서 그동안의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순수성, 의문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아직 그 최재형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 이제 차차 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재형 원장이 이제 경기도학교 71회예요. 평균 한 2년 전이죠. 굉장히 끈끈한 동창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최준경 전 장관이나 이용준 대사, 지금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최 원장이랑 이제 같은 반이었는데 동창회를 하면은 한동안 그 최 원장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한참 경제도 좋고 혈기왕성한 시절에 저녁을 먹고 또 2차를 가면 유흥업소를 가고 그럴 혹시라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를 차단하고 또 동창 중에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기고등학교 출신. 그래서 그 동창회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무슨 감사를 했다. 이건 옳지 않고 오히려 감사원 사정을 잘 보면은 감사원 사무처는 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재형 원장 혼자서 이 감사를 끌어갔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했고 윤석열 전 총장은 공개적으로 압박을 받았지만 사실은 최재형 원장은 비공식적으로 알게 모르게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오히려 감사원과 청와대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최재형 원장이 약간 붕 떴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정치를 하는데 이 문제가 그럼 논란은 안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장을 하다가 만약에 대선을 출마하게 된다면 그거는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최재형 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 1996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그런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은퇴를 선언하고 영국에 갔다 돌아와가지고 지방선거에서 그 지원 유세를 합니다.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내가 잘못했는데 변명하지 않겠다. 표로서 심판받겠다. 어쨌든 뭐 최재형 원장도 정치를 하게 되면은 표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야권에서 왜 최재형 원장을 주목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최재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몸이 불편한 동료를 2년간 업고 출근한 마음이 따뜻한 후보이고 혹은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또 미담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이지만 참 그래도
괜찮으신 분을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이 얘기하는 미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81년 조선일보입니다. 신앙으로 승화한 우정 10년 이런 제목인데요. 나란히 사시 합격한 강명훈, 최재형 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둘이 고등학교 친구죠. 그런데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한 강명훈 군을 2년 가까이 등하교시킨 게 바로 최재형 당시 지금 현재 감사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란히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했고 이어 사법고시까지 함께 합격을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그 우정을 지켜왔다. 그래서 이 사법고시 합격을 기회로 쓴 기사입니다. 또 다른 미담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인데요. 올해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서 최 원장 부부를 인터뷰한 내용인데 2005년도에 쓴 입양 일지입니다. 당시에 2000년 생후 9개월 된 둘째 아들을 입양하고 쓴 글인데요. 진호가 친구의 엄마에게 저는 엄마 배에서 안 나왔대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 진호의 유치원 선생님께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진호에게 가족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 이런 얘기를 부인이 쓴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이어서 2006년도에 당시 10살 첫째 아들 입양한 직후에 쓴 입양일기인데요. 입양이 끝나면 완전히 다른 아이로 바뀐다고 하지만 나는 본성이 착한 우리 영지이는 얼마나 달라지겠나 생각했다. 영지이는 요리 뺀질 저리 뺀질 엄마를 골리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힘들게 한다.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착한 모습만 기대했던 건 아닌가 싶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조금 전에 저희가 학창 시절에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왔던 기사를 하나 봤고 이번에는 또 이제 두 아들을 입양했던 그런 기사를 같이 봤는데 저런 미담 사례가 아무래도 어떤 그 보수 진영 이런 데 굉장히 큰 어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대선 출마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역정 중에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미담이 있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다만 이게 대선이라고 만약에 이제 본인 출마를 하신다면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담 하나로는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정치적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또 본인이 이제 사법부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윤 전 총장도 같은 지금 문제입니다만 정치적인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이런 미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지도자를 뽑을 때는 미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잘 검증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SNS에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하는 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고 이에 대해 김근식 교수는 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변호사님 우선 법으로 고위공직자의 정치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한다. 이 부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겠지만 이 주장에 저희가 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타당한지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정인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하나씩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우리 헌법 25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무 담임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여기는 피선거권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기본권이 다 그 자체로 제한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공직 선거법에 일정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자는 거기서 정하고 있는 특정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직선거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물론 이것이 이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논의를 거쳐서 개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특정인을 겨냥해서 이걸 지금 개정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는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 그리고 1년간 이런 얘기들은 일단 너무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크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법 자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요 법 규정의 위반 논란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재판을 받았거든요. 물론 최종 기각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있던 법 자체를 먼저 잘 지키는 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7월 다음 달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입니다. 입당, 선거은 윤석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 27일쯤 정치 선언을 하고 민심 투어에 나설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두고는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먼저 윤 전 총장 측 대변인은 어제 오전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텐트를 치려 그러면 중심축을 어디에다 박느냐가 중요한데 제3지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윤 총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당연한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는데 이 인터뷰가 나간 지 한 40여 분 만에 기자들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동훈 대변인, 국민의힘 입당을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한 직후에 입당 여부는 민심 투어 이후 판단할 문제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경고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수진 장군이 옥포해전을 앞두고 군사들에게 했다는 말, 물력망동, 정중여산 이런 고사성을 인용했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제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 입당 검토한 적 없다. 국민들이 불러주시니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정 정당에 쑥 들어가면 불러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민은 뭐가 되나?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동훈 의원님. 네. 대변인은 오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입당,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거 기정사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상관없을 것 같다. 그런데 바로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뒤집었어요. 이런 혼선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선언을 앞두고 조금 이제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서 아마 지지자들도 일부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를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타당한 이유는 아니고 극복할 수 있는 이유들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은데 첫째는 국민의힘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새로 임명이 됐는데 네. 선거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나 그걸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른바 이제 밀당이나 사파 싸움 되죠.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이랑 가깝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가깝다, 이런 의구심도 있는데다가 한편으로는 세대 교체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1970년생 윤희숙, 1972년생 김세연 이런 식으로 젊은 후보들을 내서 아예 대선도 젊은 바람으로 출연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긴 한데 이준석 대표가 혼자서 대선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생각이 다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하다가 대선에서 실패하거나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대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이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른바 캠프 내에서 약간 참모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부는 어차피 우리가 갈 길이니까 빨리 국민의힘 들어가서 준비를 하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좀 더 크게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보다는 좀 다른 길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하고도 좀 화해를 해보면 어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한 얘기죠. 예. 그런데 거기에 후보가 휘둘리면 안 되죠. 다양한 얘기가 나와도 방향을 정하고 감안은 하되 자기의 갈 길을 정해서 가야 되는데 아직 윤 총장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서도 봤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고 하는데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걸 조금 망설여요. 이유는 있죠. 내가 들어가면 중도표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만일까요? 혹시라도 당에 들어가는 걸 조금은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중도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58%를 받았습니다. 보수표만 갖고 58% 받을 수 있습니까? 전당대회 당 행사하긴 하지만 전국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58%를 또 받았어요. 그게 보수의 표만 갖고 됩니까? 이미 중도표가 야권으로 기울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중도표를 바깥에서 잡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윤석열 그 총장은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정권, 지금 현 정권이랑 두 정권에 걸쳐서 싸웠어요. 그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당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두려워하는지 그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혼선은 나와 있지만 그게 아주 뭐 치명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6월 27일에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서도 만약에 이런 혼선이 계속된다? 예.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6월 27일 날 윤 총장이 국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걸 일단 지켜보고 저도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이도훈 의원의 개인적 평론까지 들어봤고요. 이렇게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놓고 메시지가 혼선을 빚으면서 여야 모두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간보는 정치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모호한 화법 안철수 대표와 비슷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간보기 그만 링 위로 올라오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저런 분이 무슨 정치를 할지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인기 있다고 나라 맡기면 되나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들은 결국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로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비판하고 이제 야권에 관련된 분들이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입당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여당에서 이제 비판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총장의 지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윤 총장은 여러 가지 소위 이제 간보온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 가지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7일 날 지나고 제가 볼 때 금방 입당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 27일 날 정치 선언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안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전혀 없고 검증이 안 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27일 날 정치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예. 하나의 이벤트가 되니까 컨벤션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자세를 계속 보이면 이거는 상당히 본인한테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 개인적 판단으로 본인은 제3지대에 있으면서 중도까지 끌어안고 마지막에 막판 단일화로 가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는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윤 전 총장이 조만간 정치 선언을 한다고 하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윤 전 총장이 직접 전화를 건 인물이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서민 교수인데요. 서 교수는 유튜브 방송에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려줄 제가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진짜. 이거 깎아, 이거 이제 좀 깎아. 아까 한 분 나왔어. 윤석열 총장께 깜짝 전화하라고, 전화 연결하라고 나왔는데 좀만 우리 참.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안 돼. 그럼. 그 대신에 제가 이걸 깎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비장의 무기가 제가 그때 윤석열 총장 지지를 철회한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그 뒤에 한 20-30분 지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야. 누구한테 온 줄 알아? 야, 이걸 내가 진짜 여기서 처음 깐다, 내가 진짜. 이것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화를 받고 화를 풀었어요. 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서 교수님, 저 윤석열입니다. 아니, 이거 서 교수님부터 먼저 뵈야 되는데. 이거 농담인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다시 지지합니다, 저는. 이도훈 의원님, 지금 저 장면이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김경률 옆에 있던 회계사를 집으로 불러서 만났다. 이걸 알고 서민 교수가 왜 날 먼저 안 부르느냐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바로 전화가 왔다. 그래서 지금 통화 내용을 공개한 건데 저 장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아까 그 그림에 나오는데 그 서 교수와 김 회계사 뒤에 이제 윤석열 총장 사진이 걸려 있었죠. 우리가 예. 저걸 존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서 교수님은 굉장히 그 창의력이 돋보이고 또 재밌게 해주고 아마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육성을 좀 들어야 되는데 왜 맨날 대변인 통해서 전원만 나오냐 하니까 아마 육성을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윤 전 총장이 지금 두 분 이런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우선은 두 분이 이제 조국 흑서의 그 저자죠. 진중권 전 교수 그리고 권경애 변호사와 함께 물론 그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어떤 그 입장, 당위성 이런 걸 강조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윤 전 총장으로서는 스피커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여권을 예를 들면은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는 과정에 유시민 전 장관이 나서가지고 그거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뭐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이제 응원을 하고 김남국 의원이나 뭐 황운하 의원이나 뭐 정청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막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저게 증거 보전이니 하다가도 자꾸 그런 주장을 하면 그런 측면도 있나? 검찰이 조금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나? 이렇게 조금 여론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대변을 통해서 확정된 거 이런 거는 발표를 하지만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를 하려면 적어도 스피커가 10명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뭐 진중권 전 교수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서민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가 되겠죠. 스피커에 대한 요건이 몇 가지 필요한데 그분이 말을 하면은 그게 논란이 되고 기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스피커를 찾는 노력을 윤 전 총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윤 전 총장은 여러 인물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최근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총장의 생각을 대변인으로서는 이제 압도적 정권 교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보수와 중도를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해야지 이게 집권 이후에 안정적 국정 운영까지 도모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모든 걸 포괄을 해서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에 총장께서 지역계층 분야, 각 분야 말씀을 경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네, 변호사님 같이 들으셨는데 보수와 중도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분이 내세울 수 있는 좋은 포부죠. 근데 너무 좋은 포부고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기도 좀 어려워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메시지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준석 현상에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치하는 방식의 차이, 새로운 방식의 정치하는 어떤 행태인데요. 빠르고 그리고 아주 신속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날리고 그리고 국민과 누굴 매개하지 않고 직접 소통하고 이게 이제 이준석 씨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도 그런 방식의 정치 행태를 보길 원하는데 뭐 큰 정치론, 뭐 혹은 빅텐트론 그리고 압도적 정권 교체라는 말은 좀 오만하게도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추상적인 얘기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 자꾸 들으니까 메시지가 불분명하고 혼탁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윤 전 총장이 직접 나서서 분명하게 각을 세워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든 의원님 3마리 토끼를 지금 윤 총장이 잡으려고 하는 거죠. 보수, 중도, 진보 이탈. 진보. 그렇죠. 그러면은 손이 2개인데 한 마리는 이 손으로 잡고 한 마리는 이 손으로 잡으면 한 마리는 뭘로 잡죠? 발로 잡나요? 아니면 머리로 잡나요? 압도적인 승리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한 60%, 70%를 얘기하는 건가요? 87년 체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대통령이 박근혜인데 51.6%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는 1980년에 레이건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라는 거는 51%를 얻으면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지금 윤 총장 지지율도 한 40%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많이 나오는 건 40% 나와요. 둘이 힘을 합치면 10%만 얻으면 50%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쉬운 길을 두고 무슨 다른 토끼를 잡자고 삥 둘러가는 그런 지금 윤 총장의 지금 노선은 제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든 의원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고요. 네. 윤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에 나서기 직전인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현 신분이 뭡니까? 피의자입니까? 저희가 입건한 상태에. 그러니까 피의자네요. 예. 느닷없이 공수처에서 입건을 했어요.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니겠어요? 공수처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그런 사건들은 저희가 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영향이 없도록 표심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론을 말씀드린 거고요.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지금 이제 그분께서
정치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건지 본격적인 수사 착수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 판단에 의해서 합니다. 어떤 영향도 없이. 처장님, 공수처장 괜히 했다 싶죠, 저는. 예, 확실히 3D 업종인 것 같습니다. 네, 김진욱 처장은 윤 전 총장 수사를 두고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까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예요? 달나라 언어 가지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까? 공수처가 이렇게 허접한 칼을 거꾸로 잡고 자신들 손만 다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공수처에 기소된 게 얼마나 됩니까? 고발된 게? 157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1570건 중에서 9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2건이 윤석열 전 총장 겁니다. 그죠?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거나 정당하다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김진욱 처장은 대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지금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예. 시기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예.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서 지금 유력한 어쨌든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 총장이 수사를 하게 되면요. 어떤 수사가 나오든 그건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 시기적으로 지금의 이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무혐의로 나오든 혐의가 있다고 나오든요. 양쪽 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본인도 그런 얘기 했는데 뭐 대선에 영향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결론 안 나올 것 같고요. 이 수사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했는지도 상당히 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도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공수처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미. 왜냐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수처가 윤석열 총장 수사하네?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수사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경선과 대선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윤 총장 피의자로서 해서 소환조사 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진짜로 경선과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여당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가 자꾸 윤 총장을 저렇게 공격하네? 안 그래도 검찰도 윤 총장을 수사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고, 야당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윤 총장을 계속 윤 총장 때리기를 지금까지도 계속하나? 그렇다면은 윤 총장을 좀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유권자들의 심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공수처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도훈 의원관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 소식 본격적으로 짚어보겠는데요. 민주당은 대선 경선을 9월에 할지 아니면 11월로 연기할지를 두고 폭풍 전야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안랭킹 만나보시죠. 일촉즉발 민주당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과 다른 후보들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쪽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에서 자꾸 흥행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때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평소에 잘 못 보던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말의 품격이 중요하죠. 그것은 과거에도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후보 개인의 이해관계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권 재창출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유리할 땐 원칙을 고수하고 불리할 땐 원칙을 변경하자고 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하종대 선임기자 나오셨는데요. 거의 이제 일촉즉발 상황이에요. 이 쟁점이 도대체 뭡니까? 예. 지금 이제 사실은 9월 9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일정대로 하면 다음 주에는 드디어 예비 경선이 시작이 돼서 후보 등록이 시작돼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진짜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다 막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2개월을 뒤로 미뤄야 되느냐, 연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제 아주 격렬하게 지금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러면은 2개월을
만약에 뒤로 보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한번 예.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코로나로 모이기가 힘들다. 이게 현재요? 국민 참여 경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가 힘들다. 또 하나는 도쿄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이제 국민들 관심이 가 있다. 그리고 또 여름이어서 너무 한여름 아니냐.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흥행이 어렵기 때문에 2개월을 미루면은 흥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예. 과연 작년에 이 차기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특별 규정을 만들었거든요. 작년 7월입니다. 그때 이런 여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 과연 다른 이재명 지금 이제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 가장 후보 중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뒤집어보기 위해서 한 2개월 동안에 그걸 한번 뒤집어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뭐 방식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원칙을 만약에 옮긴다면요. 국민들한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년들 특히 청년 계층에서는 뭐라 하냐 만약에 이걸 원칙을 바꾼다 그러면은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나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어제 민주당의 이낙연, 정세균계 의원 66명은 경선 연기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고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초 어제 결론을 내려 했지만 이견으로 결정을 보류한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 측 의원들은 파국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후보와 당대표나 원내대표 정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예.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면 모르는데 예. 이걸 이제 의원총회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예. 조율의 단계가 아니라 이것은 예. 이제 파국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아주 그 큰 쟁점이라는 것이죠. 네, 교수님 굉장히 격양된 목소리인데 뭐 전면적의 파국에 민주당의 내용이 좀 상당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준대 국장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작년 7월에 왜 이거 규정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만든 거예요. 예. 후보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바꿀까 봐. 아니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되는 과정을 보세요. 원칙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서울시장 지난번에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또 후보 냈잖아요. 그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은 유리한 쪽으로 본인들이 유리하면 언제든지 원칙을 바꾸라 이런 이미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후보들이 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으니까 그건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관점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대선에서 이번 대선이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몇 퍼센트 차이. 예. 그 차이로 이고 지고가 결정될 텐데 이런 내용을 갖고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후보들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주장하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뭐 다른 방법을 해석할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리고 모이기 힘들다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이 당대표 선거 왜 이렇게 흥행을 했습니까? 그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뭐 코로나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흥행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이유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후보들 간의 자기 유불리 때문에 이걸 연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민주당에 대한 가장 큰 저는 타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모든 후보가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관점에 접근해야지 내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고 접근하다 보면 결국은 민주당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네. 현재 가장 괴로운 사람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송 대표는 어제 채널A에 출연해서 의원총회를 열지 않고 다음 주 초에 결단을 내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원칙을 변경하려면 전 후보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결단을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의원총회 결의사항도 아니고 당무위원회 의결사항도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당무위원회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무위원회로 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게 대표의 권한이니까. 하종대 선임기자, 지금 조금 전에 송영길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후보가 동의해야만 원칙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사실 이재명 지사가 경선 연기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그럼 결국 연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다음 주 초에 어떤 결정을 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테고 과연 봉합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말 중에 여러 이제
대선 후보들을 만나고 대선 후보가 현재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1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요 후보들은 만날 것 같은데 그러고 결정을 내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걸 연기를 하려고 하면은 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자기가 당무위원회에다가 그걸 부의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냥 이대로 원칙대로 간다 그러면 송 대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 그냥 이대로 가겠다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분의 1 이상이 의총을 지금 열자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어제 이제 66명의 의총을 열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논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당연 당규에 따르면 여기서 무슨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거기서 논의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송 대표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더불어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이 대선 후보를 뽑으려면은 송 대표가 원칙대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에 이걸 의총을 이뤄가지고 거기서 막 계속 싸우면 결국 결론도 안 날 거라고요. 그리고 설령 다수결로 만약에 거기서 결정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진 사람은 그걸 승부하겠습니까? 오히려 내홍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송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봉합할지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은 꼰대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꼰대, 수구, 기득권, 이 꼰수기에게 우리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다. 꼰수기에게 어떻게 민생과 공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꼰수기, 꼰대, 수구, 기득권, 김기현 원내대표가 저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뭔데 말입니다. 꼰대, 수구, 기득권의 원조 맛집 정당의 대표님으로부터 들을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생활할 때 선후배들도 가장 듣기 싫은 말이 꼰대라는 말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들 서로를 향해 서로 꼰대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우스꽝스럽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누구한테 꼰대라고 지목한다고 꼰대 아니던 사람이 꼰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꼰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꼰대인 사람은 꼰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목하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인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어리거나 상대방의 지위가 나보다 어리다고 해서 낮다고 해서 그 사람 얘기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경청하고 열린 자세를 취하면 꼰대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꼰대인 것도 아니고요.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얘기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리고 아까 이준석 대표가 했듯이 빠르고 분명하게 그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꼰대 정치라는 소리 안 들을 수 있습니다. 서로 지목하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네. 이 논쟁을 불러온 건 아마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젊은 층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주목받자 민주당은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두려우면 죽는 거다. 저희는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바람은 읽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최진봉 교수님, 바람은 읽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변해야 된다.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요. 지금 아까 영화도 잠깐 소개를 했는데 활을 쏠 때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니까 이준석 바람은 현상인 거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국민들이 왜 그러면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좋은 반응을 하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 그럼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되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이준석 돌풍이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읽고 그 읽은 것을 잘 반영해서 제대로 공격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활을 쏠 때 바람의 영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추는 것처럼 이준석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의 민심을 읽어야 되고 또 그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 반성할 건 반성하고 바뀔 건 바꾸고 그래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정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까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권 소식 짚어봤는데요. 지금부터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해서 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열광적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We are World Taekwondo Demonstration Team. You could win the competition? Yes. Okay. I gotta tell you, I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You were not able to make it to the Olympics and get a gold medal, but I a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golden right now. 네, 보신 것처럼 한국 태권도의 매력에 심사위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플랜카드, 마지막에 나온 플랜카드, 평화는 승리보다 값지다. 이런 메시지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저 영상 조회수가 사흘 만에 650만을 기록했더라고요. 우리나라 태권도의 정말 위대함을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영상 아닙니까? 저 정도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태권도에. 근데 태권도가 사실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는 승리보다 더 중요하다.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18년 5월 30일 날 우리 저 대표팀, 한국 태권도 대표팀이 교황 앞에서 바티칸 그 성전 있잖아요. 성당 앞에 광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원래는요, 우리나라 대표팀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 태권도 연맹이 있어요. 그 대표팀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는데 북한의 대표팀이 갑자기 참석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합훈련 한다고. 그런 자세 가지고 안 오겠다고 불참을 선언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팀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 앞에서 똑같은 저런 공연을 펼쳐서 엄청난 축하를 받고 박수를 받는데 그때 썼던 메시지가 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태권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정말 국력을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 이유 가지고 그걸 막고 안 하는 그런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것들. 한반도의 평화가 중요한 것이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의미가 저는 저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즉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태권도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한랭킹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한랭킹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한랭킹 무사 귀환 바랐지만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그제 새벽에 난 불을 끄는 진화 작업이 5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사흘째를 맞았지만 물류센터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호영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1시간 전쯤 소방수색대원들이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소방경을 찾아 물류센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색 시작 17분 만에 입구에서 직선거리 50m 지점에서 숨져있는 김 소방경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소방경의 시신은 인근에 있는 이천병원 영안실로 이송됐습니다. 김 소방경은 화재 발생 당일인 지난 17일 동료 4명과 물류창고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홀로 고립됐습니다. 수색팀은 오전 10시에 시작된 건물 안전진단에서 수색 작업에 한해 내부 진입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투입됐는데요. 김 소방경과의 마지막 교신 지점인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물류센터 안으로 소방관을 추가 투입해 잔불을 끄는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는 외벽이 떨어져 나가면서 뼈대만 남아있는데요. 철제 골조물이 긴 시간 강한 화염에 노출돼 강도가 약해진 데다 건물 2층 바닥도 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건물 뒤쪽으로 불씨가 남아있고 연기도 계속 피어오르고 있어서 건물 밖에서 물을 뿌리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붕괴 우려 없이 내부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추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지하 공간에 대한 잔불 정리 작업이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지하 공간에 고립되어 있던 김동식 구조대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들어온 속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실종 소방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 시작 19분 만에 소방관을 발견했는데요. 김동식 소방경 이천병원 영안실로 이송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조대가 들어간 지 입구에서 직선으로 50m 거리에서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김동식 소방경은 동료들을 먼저 탈출시키려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목소리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조대장이 인선에서 나오다가 대원들을 먼저 앞서 내보냈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집에 한번 찍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네, 하 기자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김동식 소방경 어떤 분이로 알려졌나요? 예, 그러니까 참 오늘 낮에 결국은 이제 시신으로 발견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평소에도 이분이 이제 1994년에 소방관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올해로 이제 28년째 되는 베테랑이에요. 항상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는 가장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고 또 나올 때는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런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 항상 자기가 앞장섰었고 또 심지어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이 이제 평소에도 소방관들은 체력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산악자전거를 탔었는데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몸이 크게 다쳤었는데 수술을 하고 한 달간 쉬었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수술 끝나고 바로 일주일 만에 화재가 이제 나니까 그때도 이 뒤에 이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철수 명령이 내려지니까 다들 먼저 가라고 하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다가 이런 그 참변을 당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건물 입구에서 50m라고 하잖아요. 그럼 있는 힘을 다해서 뛰면 한 10초만 뛰면 뛸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결국 저희가 이제 한 층의 높이가 보통 한 10m 정도 되고 거기에 다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은 거기를 헤쳐나오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화재 진압할 때 그리고 저렇게 이제 들어가서 누군가가 혹시 숨졌을까 하고 수색하러 미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좀 본인의 소방관들의 안전을 좀 더 유의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류지아 변호사님. 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구조대원들을 다 나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려던 구조대장이 결국은 지금 시신을 발견됐는데 정말 입구에서 직선거리 50m니까 조금만 더 나왔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과연 구조대장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게요. 그 입구에서 직선 50m 거리밖에 안 됐는데 50m만 더 왔으면 삶으로 오실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방관 하면은 그냥 다 같은 일을 하신다고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소방관들은 서로 역할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소방대가 있고요. 소방대는 불을 끄시는 분들이고 그다음 구급대가 있습니다. 구급대는 이제 환자들을 응급처치하고 병원에 이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구조대가 있습니다. 구조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 그대로 사람을 구조하는 역할을 주로 하세요. 사람을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인명을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훈련이 잘 되신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조대원들은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인명피해가 일단 있을지 없을지 당시에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이고 들어가면서 나중에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구조대원들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 사실 이렇게 대형 화재가 벌어지면 구조대원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대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또 이 구조대원분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시면 그분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 근로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구조대원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큰 불길은 대부분 잡혔지만 지금까지 연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 뭔지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쿠팡 이천의 물류센터는 쿠팡이 보유하고 있는 배송 물류센터 중에서 인천, 고양과 함께 빅3 가장 큰 물류센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하 4층,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로 축구장에 15개 면적이라고 합니다. 상품 보관하는 창고 개념인데 적재 물량이
1620만 개에 이른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 많은 택배 물품들이 불쏘시개가 돼서 불이 꺼졌다가도 다시 붙고 이렇게 계속 불씨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택배 물품을 고층 선반에 계속 쌓다 보니까 천정에 있는 스프링클러의 물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또 방화벽을 설치하기가 힘든 미로 구조다. 지금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동대 국장. 예. 근데 이런 물류센터가 전국에 4,600곳이 된다고 그래요. 예. 사실 이제 갈수록 온라인 쇼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택배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장에서 도소매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로 넘어갔던 데 비해서 지금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 많다 보니까 공장에서 바로 물류 창고로 들어가 있다가 온라인 쇼핑을 하려면 본인의 집으로 가게 되는 이런 그 택배 그 물류센터가 전국에 무려 4,624개나 있다는데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만 732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게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현재 화재가 난 것도 한 층의 층고가 보통은 원래 층고가 한 3m거든요. 예. 근데 저기는 한 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층마다 높게 쌓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에서 물건을 갖다 적치하고 또 빼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컨베이어 벨트도 설치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 기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화벽을 중간중간에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무려 축구장이 몇 배 되는 그 자리를 엄청나게 길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를 못 만드니까 한번 불이 나면 전체가 이제 타게 되는데 저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소비 현상이 변화되는 거니까 앞으로 대형 물류 창고는 점차 늘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을 하기 위해서 물류 창고의 구조도 좀 보다 안전하게 바꾸고 또 화재를 진압할 때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구조대가 들어가고 화재를 진압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안전을 좀 더 챙기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바꿔져서 개선돼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뭐 큰 불길은 잡혔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붕괴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 그 잔불을 잡지는 못하고 있어요. 언제쯤 최종 진화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상황을 진단하고 들어가야 돼요.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철제 구조물들이요, 골조물들이 화염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위험해요.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이 만약 내부로 진입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잔불이 지금 어디에 남아있냐면 밖에서 물을 자꾸 뿌리고 있지만 지하 공간에 잔불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지금 안타깝게 한 분이 사망하신 것처럼 소방관 한 분이 만약에 이게 안전 구조가 제대로 전단이 안 된 상황에서 진입하게 되면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이게 전체적으로 안전한지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하 들어가서 완전히 잔불을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제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중요한 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수님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의 영상인데 이렇게 희뿌연 연기가 계속 나는 걸 보면 말씀처럼 아직까지도 지하에는 여전히 불이 남아있다, 불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건가요?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하종록 국장은 설명했잖아요. 저 안에 물건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의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 있잖아요. 포장하는 박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저 높이까지 쌓여 있기 때문에 저게 계속 잔불로 남아서 안에서 불을 좀 끄더라도 남아있는 불씨가 다시 살아날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저게 지금 이제 화재 진압에 갈수록 좀 어려워지잖아요. 대형화되고 커지니까. 근데 저기 안에 지금 스프링클러가 원래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3m에서 스프링클러가 물이 내려오는 거하고 10m 위에서 내려오는 거가 같겠습니까? 배나 더 저걸 강력하게 더 좋은 제품으로 바꿔가지고 그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물이 같은 시간이면 많은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모두 지금 밖에서 물을 안으로 쏟아 넣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적치물이 있으니까 그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조 전체, 건물 구조 자체 그리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체 내부에 건물 내부의 스프링클러 이런 장치들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화재 현장은 말 그대로 사흘간의 사투였는데요. 계속되는 진화 작업에 지친 소방관들의 얼굴도 지금 사진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하동대 국장,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흘간 구조 작업을 하면서 지친 소방관들이 저렇게 바닥에 누워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저런 모습들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주 52시간제라고 하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원래 8시간만 근무해도 되지만은 지금 앞에 화재가 있는데 다른 동료가 지금 이제 내 차례 아니고 동료 차례 나오고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냥 잠도 못 자고 끝까지 저기서 저 진화 마지막 끝날 때까지 결국은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잠시 휴식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집에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 바로 옆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죠. 네. 너무 안타깝고 참 앞으로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방관의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렇게 시작되는 기도문은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제 목숨이 다하거든 부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주소서. 김동식 구조대장의 명복을 빕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